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집중호우와 관련된 소식을 여러분께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진 전 SBS 기상전문기자,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항진 전 기자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수도권에 내린 비의 강우량 지금까지 500mm다. 네. 이게 그냥 숫자로 얘기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실감을 잘 못하실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일단 뭐 100년 넘게 지금 이제 쭉 기록을 해왔는데 이번 비가 거의 100년 이상, 100년에 한 번 정도 나타날 정도 네. 이게 강한 비라고 볼 수 있고요. 500mm라고 하면은 뭐 잘 안 와 닿으실 텐데 1년에 우리나라에 쏟아지는 비가 1200에서 1300mm 정도 되고요. 네, 평균 강우량. 네, 여름에 한 700mm 정도, 700에서 800mm가 오는데 그러니까 3달 동안 내릴 비의 한 절반 정도가 한 이틀 사이에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낮에는 뭐 내리긴 내려도 아주 많이 내리는 게 아니고 네. 밤에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내린다. 이번 집중호우의 특징인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번 집중호우를 보면 보통 이제 좁은 그렇죠. 구역에 이제 비가 집중된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밤에 비가 강해진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띠처럼 생겨서 강한 비를 뿌리는 거는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아주 특징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볼 수 있는 특징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덥고 습한 공기가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더울 때 폭염 여름에 덥잖아요. 네. 더운 더위를 가져오는 그 공기가 이제 가을이 되면 조금씩 물러나기 시작하죠. 근데 그 사이에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 그 두 공기가 급격하게 섞이면서 아주 급격하게 비구름이 발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급격하게 비구름이 발달한다는 얘기는 비구름이 높이 발달하고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증기량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 가득 있는 수증기가 한꺼번에 쏟고 또 밤에는 낮보다는 두 공기의 성질 차이가 심해집니다. 낮에는 이제 더운 공기와 찬 공기의 충돌이 밤에 더 심해지거든요. 그리고 밤에는 기류가 좀 약해지기 때문에 수증기 공급이 그냥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수증기도 많이 들어오고 두 공기의 성질차도 심해지고 그러니까 밤에 많은 비를 쏟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지금까지 수도권에 집중된 호우 또 어젯밤 오늘 아침부터는 충청권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까지의 피해 상황을 여러분과 함께 화면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명피해가 일단 많았죠. 인명피해가 지금까지 서울은 5명, 경기가 3명, 강원도에서 1명. 그런데 조금 전에 주안에 윤수진 기자가 보도한 내용 보면은 강원도에서 2명이 숨졌다. 래프팅하다가 60대 여성 2명이 숨졌다는 또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인명피해 상황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에서 실종자 4명, 경기도에서 실종자 3명. 그런데 서울의 실종자 4명 잘 보시면 하수구에서 2명, 지하상가에서 1명, 음식점에서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유 회장님. 네. 일단 이번 서울에 특히 서초구에서 실종자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도로가 처음에는 그냥 멀쩡하다가 갑자기 물이 불어나요. 뭐 역류될 수도 있었고 그럼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맨홀 뚜껑이 열리면서 그 맨홀로 빨려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맨홀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홀에 빨려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물이 다 차버리면 물이 빨리 들어가지 않아요. 네. 그러나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면 빠지는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맨홀이 아닌 걸로 생각하고 지나가다가 빠질 확률도 있고요. 안 보이니까. 그렇죠. 안 보이니까요. 그리고 네. 또 물살에 의해서 물의 속도에 의해서 사람이 빨려 들어가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쌓일 때는 비가 많을 때는 빗물 밑에 지형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비가 정말 무서운 게 말이죠. 지금 맨홀 뚜껑이 원래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주 굳게 닫혀 있다. 그래서 네. 사람이 열려고 하더라도 못 열 것이다 그러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아주 꿈틀꿈틀하는 게 네. 그냥 저렇게 팡 하고 이렇게 열리나 보죠. 그렇죠. 지금 맨홀 이 자체가 이제 물을 빠지게 하는 배수관이고 이제 덮개가 예. 있는데요. 원래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못하는 거는 마지막 그 저장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장소가 가득 차니 저장소에서 물이 들어와서 다시 배수관이 아니라 송수관 역할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압에 의해서 뚜껑은 당연히 열려지고 사람이 있었을 때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앞으로 이런 집중호우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디에 사시든 간에 늘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갑자기
물바다가 되고 네. 그러면 사람들은 평소대로 아유 이 도로는 안전하니까 내가 평소 걷던 데니까 하고 걸어가는데 그 안 보이는 물 밑에 맨홀이 뚜껑이 열려 있으면은 맨홀로 빠져 들어가고 아직도 우리 실종된 분들 못 찾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위험하네요. 지금 우리가 이제 빗물에 의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집 주위에 의해서 사망하거나 실종된다라는 생각은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계곡이나 바닷가면은 좀 주의를 하는데 그런 부주의가 굉장히 그렇죠. 예, 많고요. 예. 중요한 건 지금 바닥이 지금 앵카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비가 갑자기 많이 내려서 집 앞 평소에 걷던 뭐 인도라든가 도로 갑자기 물이 넘치고 밑에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걸어가는 것조차도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한 1, 2cm만 헛디뎌도 낮아도 깜짝 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물이 찼으니까 인도에서 차도는 한 2, 30cm 정도 되거든요. 그때 헛디뎌 버리면 그 상황만으로도 어떤 기절할 수가 있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요. 원래 물에 빠지게 하면은 익사사고는 뭐 물에 의해서 죽는 거 있지만 이미 몇 초간의 기절에 의해서 그 다음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2, 30cm가 나도 모르게 헛디뎠다는 얘기는 거의 맨홀에 빠지는 수준하고도 그 맞먹는 그런 위험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맨홀에 빠졌다 하면 그 다음 행동들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절대 지금 이 회장님 말씀 들으면서 저렇게 지금 도로가 물바다가 됐을 경우에 인도는 상대적으로 좀 안전해 보이는데 도로 쪽은 혹시 물바다가 됐다고 해서 뭐 물이 위험하지 않을 정도니까 뭐 무릎 높이니까 그냥 걸어가지 도로 쪽으로는 절대 걸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인도와 도로가 또 구분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원도 원주 지역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횡성 조금 전에 주요 뉴스에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만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또 한 분이 목숨을 잃었는데 말이죠. 원주천이 범람했고 산사태 토사가 민가를 덮쳐서 70대 집주인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가 정말 위험하다. 특히 산사태는 말이죠, 이 회장님. 네네. 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는 경우를 보면은 지금은 춘천의 모습인데 말이죠. 네네. 상당히 지금 수위가 올라가면서 물에 잠긴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산사태가 항상 집중호우와 함께 오는 게 산사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을 해야겠어요. 네, 아주 중요한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산이 울창하면은 산사태가 나지 않을 거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보다 더 울창해 버리면 이제 산사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무 뿌리라든지 돌도 뚫어서 이렇게 분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가 내릴 때도 위험하지만 지금 소망 상태에서도 지금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너지지 않았지만 지금 산이나 이런 건물들이 붕괴하기 직전인 이런 산사태일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아주 위험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 산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비가 많이 와, 위험해. 그러면 일단 최선의 방법은 일단 집에 들어가지 않고 뭐 산에 좀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숙박을 한다든가 하면 좋은데 보통 우리가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우리 집은 별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도 생각하실 거고 네. 이럴 때 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험적으로 보면 내가 수십 년 동안 여기서 살았는데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비에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징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징후를 보고 이제 대피를 하는 상황이 좀 필요합니다. 징후라고 하면은 예, 징후. 갑자기 징후, 사전에 나타나는 그 징후인데요. 보통 이제 산 절벽에서 평상시와 달리 이상한 괴음 소리가 난다 할지 이런 경우 예. 또 평상시 때 비가 많이 오더라도 물이 나오지 않는데 어느 지점에 가니 평상시에 달리 물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소리도 나고 그럴 경우에는 이미 붕괴 지점이 징조가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어떤 가족들이 대피를 해야 되고요. 대피할 때 보면은 특히 산에나 시골에는 노약자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나이 드신 분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일찍 대피를 하고요. 또 노약자분들이 아닌 우리 일반인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분들과 함께 대피를 좀 서두르는 것이 사태에 대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회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시청자분들께서도 특히 산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은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를 늘 좀 생각하시면서 사신다면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많은 분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소식이 세 가족이 반지하에 살고 있었는데 세 가족이 급격하게 물이 불어나면서 문이 열리지 않고 119에 구조를 요청하는 전화를 했는데 물이 불어나면서 119 구조대원들도 현장에 일찍 도착하지 못했고 그래서 3시간 뒤에 도착해서 창문도 부수고 또 물도 빼내고 들어가 봤더니 세 분 모두 세상을 떠난 상황이었다. 이 소식에 참 많이들 안타까워 하시는데요. 이번에 이 세 분이 이번 집중호우로 목숨을 잃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영화 기생충 그리고 재난의 불평등, 재난마저도 불평등한 세상이구나.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이번에 인명피해를 많이 입으셨어요. 네. 아마 서울 동작구 쪽에 사시던 네. 분도 또 목숨을 잃었는데 말이죠. 이런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우리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도 적지 않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배수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잘 안 돼 있는 건지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반지하로 생활하는 것은 수해뿐만이 아니고요. 불이 났을 경우에도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피 통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문 열고 그냥 계단을 뛰어 올라가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거기에서 불이 났다고 하면 거기에서 물이 지금처럼 들어왔다 하면 탈출구가 없거든요. 그러나 다행히 이제 방범창이 있었는데 방범용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제 방범창은 사람이 손으로 뜯어내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더군다나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일반 영업소 같은 경우는 영업하는 어떤 뭐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주가 있어서 관리를 좀 한다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관리를 하고 내가 주의를 하고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떤 이런 그 상황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정말 이렇게 사고가 날 수가 있는 아주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정부에서 이에 대한 좀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방범창이 아닌 탈출구를 뭐 만들면 좀 되거든요. 왜냐하면 방범창도 되지만 내가 비상시에 탈출할 수 있는 문도 만들면은 효율적이지 않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반지하 형태의 주거 형태가 사실은 우리나라 특히 수도권에 많이 밀집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안타까운 피해와 관련해서 많은 언론사들이 쓰는 기사를 봤더니 수도권의 거의 70~80%가 반지하 주택이 몰려 있다라고 하고요. 앞으로 이런 집중호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가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근본적인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물이 우리가 별로 무겁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1입방메타, 가로 세로 높이가 1m인 경우는 1톤입니다. 네. 1000kg이 지금 계단을 타고 내려온다는 얘기는 문을 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이 돼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게 그 안에 사시던 특히 여동생분이 119로 전화 요청을 하고 그다음 또 하려고 했더니 전화 통화가 안 되고 그런데 문이 안 열린다. 그 어머니랑 통화를 하는데 할머니랑 통화를 하는데 문이 열리지 않아요. 통화를 하는데 네. 이미 그때는 물이 들어와서 그렇죠. 이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문이 안 열렸을까요? 이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입방메타는 예. 1톤이거든요. 예. 그 1톤이 어느 정도 잠잠했을 경우에는 지금 문을 열 수가 있는데 이 1톤이 1m만 보더라도 이 물이 계속 유입되는 경사에서- 과정이면 그렇죠. 예.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가 어떤 강이나 빠졌을 때도 침수가 됐을 경우에도 완전히 유리창문을 돌고 물이 안에 들어간 다음에 문을 열어야 쉽게 열릴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압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조건은 방범창은 거의 불가능했잖아요. 예. 그러면 물이 다 찬 다음에 문을 쉽게 열고 잠수해서 탈출하는 길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릴 그러니까요.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물을 빼는데 뭐 1시간인가 걸렸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니 이미 그때는 주검으로 나타났으니까요. 일단 반지하에 살고 문이 닫혀 있으면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이게 물이 안 들어올 거야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죠. 문이 닫혀 있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문이 안 들어오는데 문이 들어오는 걸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지금 골든타임 놓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탈출하기가 힘드니까요. 문이 안 열리니까요. 그 큰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정부나 이런 데 서울시에 바라는 게 있으면은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여기도 노약자분이 있었잖아요. 예. 또 그 몸이 편찮으신 분들. 발달 장애가 있으셨다고. 네. 예. 이런 분들은 사전에 어떤 동에서나 관리할 수 있도록 대피를 할 수 있던 그런 시스템이 좀 추가
추가적으로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보통 이재민이 발생하고 나면은 뭐 학교나 체육관이나 이런 데다가 이재민들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이런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동네에 비가 많이 내린다. 그 순간 판단이 들고 행정당국이나 기상청에서도 예보가 나올 거니까요. 만약에 그런 예보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은 바로 우리 근처에 어떤 그런 임시 거주시설 같은 게 항상 이런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뭐 만들어져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가서 만약에 그렇죠. 피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당연히죠. 그런 네. 것들이 지금 앵각에서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으로 이제 향후에는 우리가 한번 이런 그 악순환을 그런 어려운 일을 겪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꼭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예. 구조 요청을 하고도 오지 않는 구조대원을 기다리면서 안에서 세 분이 끝내 목숨을 잃었고 전화를 주고받았던 어머니, 할머니는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큰 슬픔을 느끼셨을 거고요. 구조하러 갔던 구조대원들도 그 세 분의 목숨을 구하지 못했다는 혹시 또 죄책감, 최선을 다했지만 시간이 늦어서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또 이웃들도 직접 구하기 위해서 그 방범 틀을 깨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고 참 이번 이 세 분의 안타까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것들을 바꿔 나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꼭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고항진 기자, 네네. 그 이번에 지금 충청권, 강원 지역, 경북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만 워낙 수도권의 피해가 컸기 네. 때문에 말이죠. 특히 서울 강남 지역에 피해가 컸다. 네. 그 강남 지역에 왜 피해가 컸느냐? 네. 일단 지형상의 이유를 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일단 비가 물이 잘 빠져나가야 되는데 물이 잘 빠져나가지 못한 부분이 제일 컸겠죠. 예. 근데 이제 물이 빠져나가더라도 어느 정도의 물을 뺄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기술력으로 이제 공사를 해서 어느 정도 뺄 수가 있지만 그거의 한계치를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시간 만에 동작구에 이제 이번 밤 8시부터 1시간 만에 141.5mm의 비가 왔는데 이게 지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011년에 우면산에 산사태가 예. 우면산에 산사태가 났었는데 이때 1시간당 113mm의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한 10년이 지났는데 벌써 30mm의 비가 늘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그 기후학자나 다른 그 전문가들의 생각은 지구의 기후가 바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공사를 할 때 어떤 기준이 필요한데 지금은 뭐 100년에 한 번 정도밖에 없는 케이스를 갖고 거기에 기준에 맞춘다고 하지만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아주 극한 기상인데 앞으로는 뭐 한 20년만 지나면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에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구의 그 기온이 올라가는 속도는 천천히 올라가지만 극한 기상이 나타나는 것은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극한 기상이 나타나면 이번 141mm라는 비도 상상하기 힘든 비거든요. 1시간에 141mm의 비가 온다는 건 상상하기가 힘든 건데 이런 큰 비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런 전문가들이 그런 배수 문제는 조금 더 이제 뭐 우리 회장님께서 네.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한번 궁금하네요. 저도. 그 일단 강남 지역이 말이죠. 아까 이 가로로만 나왔는데 말이죠. 서초역과 저 역삼역보다도 아래다. 이 종으로 보더라도 말이죠. 이쪽에 신논현역하고 양재역에서 보더라도 강남역은 이렇게 아래. 네. 그러니까 사방이 다 높고 강남역은 그 안에 네. 마치 깔때기의 맨 안쪽 지역 같은 그런 지형적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강남역 주변을 항아리 어떤 지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금방 앵커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기 서초역, 역삼역보다 지금 10m 이상이 낮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래로 물은 흐르게 돼 그렇죠. 있고. 예. 그렇다 보면은 또 물이 쌓이고요. 그래서 쌓여서 흐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배수관 크기가 작다는 얘기죠. 우리가 물이 쌓이는 것은 당연한 거죠. 원리가. 내리는 빗물보다 빠지는 양이 적었기 때문에 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인은 지금 배수관 크기고요. 또 하나는 배수관 크기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우리가 입구가 막혀버리면 네. 우리가 샤워장에서 뭐 막혔을 때 물이 넘치지 않습니까? 쌓이듯이 그 두 가지 조건인데 지금 상황에서 서울에서 물이 쌓이는 것은 배수관 크기가 작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아까 지금 그 전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배수관 크기를 정하거든요.
근데 그 크기가 지금 지선이 있고 중간에 큰 배관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 배수관 설계 규정에 우리가 설계 빈도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몇 년 만에 한 번 가장 큰 비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관 크기를 만들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규정이 10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에 과거의 10년 동안에 가장 큰 비가 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배관을 만들어 돼 있는데 이런 지침이 지금 2011년도에 우면산 사고가 난 이후에 네. 5년이어서 10년으로 2배 늘어났어요. 그러나 지금 10년보다도 지금 115년 만에 처음 비가 왔는데 이런 지침의 규정도 지금 이번에 대폭적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규정이 바뀌더라도 강남역과 같은 어떤 위험지역, 저지대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배수 시설을 다른 지역과 차별화돼서 어떤 맞춤형 배수 관리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 보면 말이죠. 네. 이번에 그동안 서울시 나라에서 뭐 수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데도 강남은 비가 올 때마다 왜 똑같은 피해를 입느냐. 네. 그리고 또 하나 나온 얘기가 대심도 터널이라고 네. 하는 것을 네. 원래는 2011년, 10년, 지금부터 한 10년쯤 전에 추진을 7군데 강남 지역에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그다음 시장, 박원순 시장 때 가면서 양천구 쪽에 하나만 만드는 걸로 결정이 되고 그래서 강남 지역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 이것도 이번 또 피해의 한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는 비보다 배수관이 커졌으면 지금 되는데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배수관보다 더 컸으면 분명히 피해는 더 적었습니다. 더 컸으면 사고 나지 않았죠. 그래서 앵카크사 말씀하신 대로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우면산 사태 나면서 네. 그때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에 7군데에 대해서 수십조 원을 투자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시장이 바꿔지면서 이걸 취소하고 한 군데만 했었는데 양천구에서는 이제 물난리가 나지 않죠. 그러나 양천구와 이제 강남을 비교하면 좀 지형의 문제도 있지만 거기는 굉장히 이제 상황이 있었고요. 아마 그런 그 빗물 터널 대심도 터널 이런 걸 만들었을 경우에는 꼭 필요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대책이 어떤 지형에 맞춰서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예. 보통 저희가 오늘도 이제 비가 멈추면 사실은 하늘이 맑아지면 네. 금방 어떤 마음이 좀 가라앉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제를 하는 경우에 가장 이제 어려운 점이 분명히 많은 돈을 투입하고 계획된 대로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나타난단 말이죠, 현상이. 그러니까 그걸 이제 놓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방제는 기본적으로 예방 목적이기 때문에 나온 어떤 그 과학적인 결과 또는 뭐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갖고 정해진 예산을 제때 적시에 투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현상이 지금 안 보인다고 해서 미루거나 또는 연기하거나 하는 거는 나중에 이렇게 큰 피해로 다가서니까 이런 것들 네.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네, 것으로 이번에 오면서 제가 서울시 담당자와 연락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예산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이제 골고루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후순위로 밀려난 것일 수 있잖아요. 뭐 올해 서울시의 수해 관련 재해 관련 예산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었다 이런 또 보도도 나오고 말이죠. 그래서 예. 이제 예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안전에 대해서 투자하는 비용은 소요되는 비용은 투자 비용이지 낭비된 비용이 아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복구 비용을 생각하면 투자 비용은 100분의 1도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투자한 비용은 굉장히 많아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마치 군인들은 평화로울 때 전쟁에 대비하듯이 그렇죠. 네. 안전할 때 우리 모두가 안전할 때 가장 위험한 상황을 상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들을 갖추는 그래서 거기에 그 시설을 만드는 예산을 쓰는 데는 정말 아낌이 없어야 되겠다. 그게 다 우리를 위한 길이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경험으로 봐서 과거의 어떤 기록을 봐서도 우리가 그 기후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뭐 기후 전문가도 계십니다만은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이상 기후 현상이 너무도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금 외국에서는 인도에서도 뭐 70명이 낙뢰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다가올 수 있는 이런 재앙들에 대해서 또 근본적인 대책, 세심한 대책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폭우가 내릴 때 우리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아까 초기에 잠깐 화면이 나갔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네. 이런 폭우가 내릴 경우에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조심해야 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가장 비가 왔을 때 침수가 됐을 때 지금 위험한 거는 2차 사고거든요. 네. 2차 사고는 감전입니다.
특히 가로등이나 어떤 신호등 근처에 있었을 때는 감전 우려가 있으니 꼭 그 물이 있는 경우는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피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하수가 또 역류하거든요. 지금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맨홀에 물이 들어갈 때 뚜껑이 있는 경우는 지나갈 수 있지만 이미 물이 차가지고 물이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바닥인 줄 알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바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공사장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공사장에서는 비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물건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 저녁에 비가 와서 뭐 어떤 낙하물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떤 그 물건들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떨어지기 일보 직전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후에 대해서는 그 길을 피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 건물을 지나갈 때 간판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간판도 지금 떨어지기 일보 직전일 수도 있고 뭐 단단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바람이나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여기도 피해가면서 이런 걸 주의하고요. 특히 이제 지하차도 같은 경우 지하 절대 낮은 들어가면 곳은 안 되는 거죠. 예. 이미 우리가 비가 올 때는 시간당 강수량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당 뭐 100ml라 하더라도 따지고 보면 크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물이 쌓일 때는 시간당으로 표시하지 않고 초당으로 따지거든요. 아주 빠른 시일 안에는 불어난다는 거죠. 초당 몇 예. 메타 불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10초 정도만 하더라도 차에서 탈출할 수 없고 그 장에서 살 수 없어. 이런 예.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예. 이번에는 집에서 폭우가 내릴 경우에 주의 사항인데 누전 차단기 내리고 네. 가스 사용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 빗물 새는지 배수로 확인하고 담장 지지대 확인하고 이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또 그렇습니다. 산사태도 있고요. 네네. 저지대 거주민들은 대피소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이 대피소 시설을 정말 이번에 확실하게 갖춰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다. 저 대피소가 어딘지. 그렇죠. 그리고 대피한 시기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알고 있었더라도 지금 대피하지 않으면 대피소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정말 이번 기회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각성을 하고 안전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서 팁을 하나 예. 드리면 그 지금 기상청에서 그 개발한 어플들이 요즘 좀 좋아진 게 있거든요. 예. 실시간으로 10분 간격의 예보가 예. 바뀌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내가 사는 이 동네. 동네 예. 자기 동네를 지정해 주면 그 동네에 예를 들어서 뭐 15분, 30분 후에 뭐 비가 많이 쏟아질 것 같다. 그러면 알람을 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것이 이제 이미 지금 뭐 기술 개발이 되면서 이제 10분 간격의 예보가 가능해졌습니다. 예. 보통 여름에는 뭐 그 실황 중계를 한다 뭐 이렇게 욕을 하는데 사실은 실황 중계를 해야 됩니다. 여름에는 어마어마한 구름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그 어플을 통해서 10분 간격의 데이터를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또 거기에 이제 기상특보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특보가 어디에 특보가 네. 내려졌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면 아무래도 좀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전화에 기상청 애플리케이션을 꼭 깔아 놓으시고 그걸 시간 단위로 10분 단위로 주는 예보 실시간으로 변하는 기상 상황을 알려준다고 하니까 이것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폭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안위보다는 나와 함께 사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걱정하고 그래서 스스로 용기를 내서 더 많은 피해를 막기 위해 애쓰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SNS에 올라온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저도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했는데 말이죠.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역시 그 의인들이 계시네요. 예. 위협할 때는 의인들이 계시네요.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저걸 보면서요. 지금 그 배수관 입구를 지금 쓰레기나 입구를 예. 막혔던 것을 빼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샤워장에 그 입구 출구에 뭐 지금 머리카락 같은 거 쌓이면 그걸 빼듯이. 채우는 거 똑같거든요. 근데 그 전에 비가 쌓이기 전에
이미 청소를 해놨다라면 네. 이미 물이 빠져서 어떤 피해가 없었다라는 그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비가 오기 전에 어떤 주변에 나나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 또 정부나 어떤 시에서 그런 관리도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갑자기 불어난 물로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운전자를 직접 헤엄쳐 가서 구조해 오시는 분 그 SNS 영상도 있었고 말이죠. 또 우리 119 구조대원들, 또 군인분들, 경찰관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 또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뜨거운 박수를 보내시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말씀 잘 들었습니다.